그럼 이번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배워봅시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확인했으니 드디어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알아볼 때가 왔습니다.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바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 종목 선정입니다. 먼저 자산 배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산 배분은 정적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으로 구분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적 자산 배분을 그냥 자산 배분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주식, 채권, 실물 자산 등 자산군에 적절히 배분해서 상당히 오래 보유하는 행위입니다. 자산 배분의 목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자산 배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자산 배분을 정적 자산 배분이라고 부를까요? 정적 자산 배분은 한번 자산군과 비중을 선택한 후 좀처럼 포트폴리오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적 자산 배분은 1년에 한 번의 리밸런싱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즉 비중을 선택한 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주로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 불리는 마켓 타이밍은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자산군의 비중을 늘리고 단기적으로 낮은 수익이 기대되는 자산군의 비중을 낮추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곧 오를 가능성이 큰 자산을 사고 곧 하락할 가능성이 큰 자산을 파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자산 배분과 리스크 수준은 비슷하게 유지하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켓 타이밍 전략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리고 종목 선정. 자산군 내에서 유망하다고 여겨지는 종목에 투자해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전체 시장보다 수익이 더 높거나 변동성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종목을 사고 그렇지 않은 종목을 파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종목 선정 전략은 수익이 높은 편이나 리스크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에 관해서만 다루고 있으므로 종목 선정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하면 된다 퀀트 투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산 배분의 3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배분의 3대 원칙 하나,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군을 보유한다. 둘, 상관성이 낮은 자산군을 보유한다. 셋, 자산군별 변동성을 비슷하게 유지한다. 그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870년부터 2015년 16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 복리 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보면 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의 순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금과 원자재를 추가하면 자산 배분 전략에서 활용할 자산군들이 정해집니다. 두 번째, 상관성이 낮은 자산군을 보유한다고 했는데요. 보통 자산 배분을 언급하면 분산 투자를 떠올립니다. 자산 배분을 할 때는 주식시장과 상관성이 낮은, 즉 주식시장이 깨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을 내거나 최소한 같이 하락하지 않는 자산군에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시장과 상관성이 낮은 대표적인 자산군으로는 국채와 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산군별 변동성을 비슷하게 유지한다. 주식과 채권 시장의 상관성이 낮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산 중 주식과 채권을 50대 50으로 투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주식의 60%, 채권의 40%를 투자하는 60대 40 포트폴리오가 유행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투자 전략으로 자산 배분을 통한 유대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레벨은 초급이고요. 기대 연복리 수익률 10% 전후, 포함자산 세계 ETF, 미국 주식 SPY, 미국 장기국채 TLT, 미국 리츠. 미국 주식은 그야말로 주식이고요. 미국 장기국채는 채권에 투자하는 거고요. 미국 리츠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매수 전략은 세계 ETF의 자산을 3등분하고 매도 전략은 연 1회 리밸런싱입니다. 그러면 이 전략으로 최근 27년 동안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살펴보죠. 먼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자산 배분의 첫 번째 원칙,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군을 보유한다는 점을 지켜서 가능해진 기적입니다. 그리고 연복리 수익률 10% 정도로 유지하고 있었죠. 다만 아쉬움이 있는 것은 2008년도 부동산과 주식이 동반에 하락했을 때 36.95%라는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역시 큰 손실이 발생했고요. 앞서 MDD가 20%가 넘는 전략은 피하라고 얘기했는데요. 유대인 전략은 전반적으로는 훌륭한 전략이나 자산 배분의 나머지 두 가지 원칙인 상관성이 낮은 자산군을 보유한다와 자산군별 변동성을 비슷하게 유지한다에는 적합한 전략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실전 투자 전략 두 번째로 6040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레벨은 역시 초급이고요. 기대 연복리 수익률 8% 정도, 포함 자산은 미국 주식 SPY와 미국 중기 국채 IEF입니다. 매수 전략은 SPY의 60, IEF의 40%를 투자하고 매도 전략은 연 1회 리밸런싱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국 6040 포트폴리오로 1987년에 코스피 지수 60%, 5년 국채의 40%를 투자했다고 가정했습니다. 결과는 연복리 수익률 9.85, MDD 마이너스 43.3%입니다. 역시 MDD가 문제네요. 그럼 높은 한 자릿수 이상의 연복리 수익률을 내면서 MDD를 20% 이하로 제한하는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980년대 초반 해리 브라운이라는 천재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연구 포트폴리오를 개발합니다. 레벨은 초급, 기대 연복리 수익률 8% 정도, 포함 자산 4개 EFT, 미국 주식 SPY, 미국 장기국채 TLT, 금, 미국 초단기 채권 BIL, 매수 전략 4개 ETF의 자산을 4등분, 매도 전략 연 1회 리밸런싱. 결과는 연복리 수익률 8.8%, MDD는 놀랍게도 마이너스 12.7에 그쳤습니다. 연구 포트폴리오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큰 이유는 바로 자산 배분의 3대 원칙 중 두 가지인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군을 보유한다와 둘째, 상관성이 낮은 자산군을 보유한다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연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네 자산의 상관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주식, 채권, 금, 현금이 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즉, 한 자산이 크게 망해도 나머지 자산이 같이 하락할 가능성은 적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네 가지 자산은 모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죠. 따라서 한 자산이 하락해도 나머지 세 자산의 상승폭이 그 문제의 자산의 하락폭보다 더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동시에 큰 손실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경제의 사계절을 짚고 넘어가죠. 경제의 사계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 성장률이 높다. 2.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 성장률이 낮다. 3.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성장률이 높다. 4.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성장률이 낮다. 그럼 이런 각각 경제 계절에 맞춰서 오르는 자산과 떨어지는 자산을 암기해 놓도록 합시다. 첫째, 물가 상승, 경제 성장률 높음, 오르는 자산, 금, 개도국 주식, 떨어지는 자산, 채권, 현금. 두 번째, 물가 상승, 경제 성장률 낮음, 오르는 자산, 금, 현금, 떨어지는 자산, 개도국 선진국 주식, 채권. 3. 물가 하락, 경제 성장률 높음, 오르는 자산, 선진국 주식, 채권, 떨어지는 자산, 금, 현금. 4. 물가 하락, 경제 성장률 낮음,
오르는 자산, 국채, 현금, 금. 떨어지는 자산, 개도국, 선진국, 주식. 그럼 먼저 네 자산의 성격을 소개하고 연구 포트폴리오가 각 계절에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주식. 주식의 가격은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상승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기대치보다 높으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경제 성장률이 기대치보다 낮으면 기업 이익은 줄어들고 주식 투자자는 손해를 봅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도 높아지는데 주로 원자재를 팔아서 돈을 버는 개발도상국 기업의 주식은 오르고 이 원자재를 비싸게 사야 하는 선진국 기업의 주식은 악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 원자재를 파는 개발도상국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고 그 원자재를 사는 선진국 기업에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자산, 채권. 주식과 반대로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 대부분 상승합니다. 경기가 나쁘면 보통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게 되어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에는 늘 희소식이죠. 또한 경제 성장률이 매우 낮은 경우, 즉 경제가 큰 위기에 부딪히면 투자자 대부분은 주식 등 리스크가 높은 자산을 투매하고 안전 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채권에 치명적입니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받을 수 있는 이자와 원금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미래에 받는 이자 및 원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죠. 또한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것입니다. 반대로 약한 물가 상승률은 채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자산군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금, 원자재,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을 사서 자산의 가치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의 단점은 생산적이지 않은 자산이라는 겁니다. 기업은 계속 수익을 창출해서 기업 가치가 커지고 채권은 계속 이자를 지급하니 그 이자를 다시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금 한 덩어리는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한 덩어리일 뿐입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데 반해 금의 수익은 부진합니다. 하지만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 중 하나이므로 리스크가 높은 자산을 투매할 때는 안전 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이때는 금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현금의 단점은 간단합니다. 리스크가 적은 대신 기대 수익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을 경우 현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현금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빛을 보게 됩니다. 특히 물가가 실제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오면 주식, 채권, 금 등 모든 자산이 맥을 못 추는 와중에 현금의 가치만 상승하게 됩니다. 7,000원 했던 밥값이 6,000원이 되었다면 당연히 현금 보유자에게 유리하겠죠. 이번에는 물가와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 성장률이 낮았던 1970년대. 이 기간에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재미를 많이 봤죠. 게다가 1970년대에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유가를 대폭 인상해서 물가는 더 오르고 미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즉 물가는 상승하고 경제 성장률은 암울했던 이 시기에 주식, 채권, 현금의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실질 연복리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금은 인플레이션에 강하기 마련이죠. 1970년대 금값은 인플레이션을 제하고도 460%나 상승하여 나머지 세 자산의 부진을 완전히 커버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 물가 하락, 경제 성장률 높음. 1970년대 말 미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비관적이었을 때 연준의 폴 볼커라는 영웅이 나타나 금리를 15%까지 올리고 화폐 공급량을 줄여서 당시 연간 두 자릿수였던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1986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달러 가치가 엔화와 마르크화 대비 떨어져 미국 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1990년대부터는 실리콘밸리에서 인터넷 경제붐이 일어나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과 채권 수익이 높습니다. 생산성이 없는 금의 매력은 급감했으나 채권과 주식의 수익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경우 물가 하락, 경제 성장률 낮음. 이 시기에는 엄청난 수익을 냈던 주식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리를 0%로 하향 조정하는 바람에 채권 수익은 상당히 높았고 돈이 많이 풀려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동시에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에 돈이 많이 몰리면서 금 가격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은 부진했으나 채권과 금이 주식의 부진을 만회했습니다. 네 번째 경우 물가 하락, 경제 성장률 높음. 2000년대 말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세계 경제를 구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0%로 낮춘 것도 모자라 양적 완화를 통해 엄청난 자금을 경제에 쏟아부어 물가 상승률을 낮게 유지함과 동시에 경제를 살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보다는 조금 약한 수준이지만 다시 물가는 하락하고 경제 성장률은 높은 경제 체제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식 채권을 선택한 투자자는 재미를 볼 수 있었고 금리가 워낙 낮아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손해였지만 연구 포트폴리오 투자자는 걱정이 없었죠. 연구 포트폴리오는 자산 배분의 3대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인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군을 보유한다와 상관성이 낮은 자산군을 보유한다.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실행한 전략입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저자가 추천한 연구 포트폴리오 글로벌 버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산군은 주식, 채권, 금, 현금입니다. 해당 ETF는 주식으로서 VT 12.5%, EM으로 12.5%, 채권은 미국 장기채인 TLT로 12.5%, 글로벌 국채 BWX로 12.5%, 금으로 25%, 그리고 현금으로 달러와 예금으로 12.5, 원화 예금으로 12.5. 심플하면서도 조금 더 세분화된 전략이네요. 그럼 연구 포트폴리오가 포함하지 않았던 자산 배분의 세 번째 원칙, 자산 군별 변동성을 비슷하게 유지한다를 포함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연구 포트폴리오처럼 자산을 금액으로 4등분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과 금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의 비중을 높여서 각 자산군의 변동성 비율을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투자 비중을 금액으로 나누지 않고 리스크별로 나누는 방법을 리스크 페리티라고 하는데요.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실전 투자 전략 네 번째, 사계절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비중으로 조절한 전략입니다. 레벨은 초급이고요. 기대 연복리 수익률은 8에서 10% 정도, 포함 자산 5개 ETF, 미국 주식 SPY, 미국 중기 국채 IEF, 미국 장기 국채 TLT, 금, 그리고 원자재. 매수 전략으로는 자산을 미국 주식 SPY의 30%, 미국 중기 국채 IEF의 15%, 미국 장기 국채 TLT의 40%, 금과 원자재에 각각 7.5%씩 배분하고요. 매도 전략 연 1회 리밸런싱입니다. 이 전략의 1970년부터 현재까지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복리 수익률 9.6%, MDD 마이너스 13.1%. 전 여기까지만 보고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개하는 올 웨더 포트폴리오는 사계절 포트폴리오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웨더 포트폴리오가 사계절 포트폴리오보다 큰 수익률이 없으면서 MDD가 좀 높은 것 같아서 그리고 더 복잡하고요.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포트폴리오 중에서
연구 포트폴리오, 사계절 포트폴리오,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모두 다 좋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한 자릿수의 연복리 수익률과 과거 50년 MDD를 15% 이하로 제한했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경제 상황이 와도 포트폴리오에 큰 악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밸런싱을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므로 투자를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저는 개인적으로 사계절 포트폴리오 강추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파트 3, 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식을 산다 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